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보육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궁금증,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교사를 채용한 경우에 인면보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해도 저희는 인명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어떤 채용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출산 전의 어떤 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다음에 뭐 육아기 단축근무, 또 1개월 이상의 뭐 병가라든가 연수라든가 휴가 이런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즉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14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도 인명보고를 해야 됩니다. 인명보고를 할 때 저희가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교사도 인사기록 카드 작성해야 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우리가 얘는 조회 회신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이라든가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라든가 또 보수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수료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첨부 서류로 구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육교직원들은 근무를 하게 되면, 임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내가 3월 달부터 신학기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반드시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결핵이라든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로 실시해야 됩니다. 의무 실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규 채용된 보육교직원이 있다라면 네,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핵 검진은 일반 건강 검진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으셔야 되죠. 네, 이런 것들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결핵 예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인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신고 의무에 관련된 법령,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또 피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절차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 자료는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집합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담임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담임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그럴 경우엔 바로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교사를 갑작스럽게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보육교직원의 사직으로 인해서 보육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갑자기 사직을 하고 그 다음에도 2개월 이상도 대체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의 사직으로 인해서 보육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보육교직원의 호봉은 우리가 어떻게 확정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출산휴가도 받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경력기간으로 우리가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호봉 책정할 때 경력기간으로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90일 이내에 가족 돌봄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봉 확정 시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탄력보육으로 인해서 반별 정원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런 수당을 주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탄력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금의 30%를 담임 선생님한테 추가로 지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30%를 담임 선생님한테 추가로 지급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의 탄력 편성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 1세반 같은 경우에 12만 7,800원을 줘야 되고요. 만 2세반 같은 경우에는 10만 5,900원. 그 다음에 3, 5세반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은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겸임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대답은 우리 원장님은 상근이어야 되고 전임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2년 영유아 보육사, 우리 보면 보육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이 22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은 근무 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어떻게 길게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월 12시간 이상 초과하는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또는 심포지움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에 참석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거나 강연을 하게 되거나 발표를 하거나 또는 토론을 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보고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시간 중에 월 12시간 이상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12시간까지의 이 시간도 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특강 형식의 단발성 강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기적인 대학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다른 업무를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12시간 이내에 우리가 특강 형식의 단발성 강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원장님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휴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단발성 강의는 할 수 있다. 특강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임명일자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임명 보고한 날짜를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과 같이 저희가 임면 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우리가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육교사는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우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담임을 우리가 맡게 된 경우에는 영유아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보육 시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4시까지는 우리가 기본 보육을 하게 되고 4시 이후에는 연장 보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인 경우에는 4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4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먹는 식대 비용을 월 5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점심급식비를 어린이집에 꼭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런데 보육교직원의 식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지침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고려해서 우리가 식대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보육교사들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리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과 보육교사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육교사들이 먹는 점심 식대비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특별직무교육 비용을 교사가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직무교육을 우리가 받은 경우에 교사가 자부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받아야 되는 직무교육이 40시간짜리가 있는데 집합교육이 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직무교육은 받는데 교사가 개인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무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직무교육 비용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풀렸나요? 예, 또 다른 아마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다음에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재무회계에 관련된 궁금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재무회계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